김현정의 뉴스 쇼. 서울을 비롯한 중부권의 기온이 영하 2, 3도를 가리키는 추운 월요일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날이 추운 거야 옷 단단히 입고 견디면 된다지만 이 지진은 대체 언제 터질지 모르니 불안하고 답답한 노릇입니다. 오늘 새벽 6시 5분경에 규모 3.6, 어젯밤 11시 45분경에는 3.5의 여진이 또 발생했죠.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900여 명의 이재민들은 체육관에서 학교로 아예 거처를 옮긴 채 장기전에 돌입을 했고요. 지진 후 땅이 물렁물렁해진다는 액상화 현상도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수험생들은 수능시험을 치러내야 됩니다. 이대로라면 이번 목요일까지 여진이 완전히 멈추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교육부는 고민 끝에 오늘 오전에 포항 수험생들을 위한 최종 대책을 내놓기로 했는데요. 아무쪼록 최선의 방법이 도출됐기를 기대합니다. 뉴스가 정말 많은 월요일 아침, 김현정의 뉴스쇼 출발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가 주목한 오늘의 포인트, 김정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 기자. 네네. 월요일 아침 첫 번째 포인트 뭐부터 볼까요? 네, 밤새 3.0 이상 여진 2번입니다. 여진을 예상은 했지만 강도가 높은 지진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 6시 5분에 또다시 지진이 일어났는데요. 예. 포항시 북구 북쪽 11km 지점입니다. 규모가 3.6이나 됐고요. 예. 이번 지진의 규모는 포항에서 발생한 여진 가운데 두 번째로 큰 수준입니다. 그렇죠. 앞서서 어젯밤 11시 45분에도 3.5의 여진이 있었죠. 지금까지 가장 큰 여진은 규모 5.4의 본진이 발생한 15일, 그날 뒤이어서 일어난 규모 4.3의 지진이었는데 네. 이를 포함해서 현재까지 여진이 모두 58회나 된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면은 여진이니까 갈수록 계속 줄어들어야 할 것 같은데 상식적으로는. 네. 지금 오늘 아침하고 어제 밤에 발생한 건 다시 3.5, 3.6으로 올라간 상황이어서 포항 주민들이 불안을 넘어서 지금 공포감을 굉장히 크게 느끼고 있어요. 주변의 모든 것이 언제 무너져 내릴지 모른다. 그런 공포죠. 예. 사색이 된 상태입니다. 이미 심한 균열이 확인된 아파트 또 원룸 등은 철거가 불가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예. 여기다가 땅이 물렁해지는 액상화, 그 액상화 현상까지 확인돼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논바닥 같은 데서 흙탕물이 솟아오르는 거예요. 네. 이게 그 구역이 규모는 작다고 하는데 개수로는 지금 수백 개가 된다고 하니까 참 걱정이죠. 건물의 붕괴가 우려되는 상황이죠. 예. 그래서 지진 피해를 우려한 이러한 900명 가까운 이재민들이 현재 실내 체육관 또 인근 학교를 전전하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연기된 수능시험도 이제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정부는 오늘 포항 지역 고사장 변경 계획을 포함한 수능시험 후속 대책도 발표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그래요. 특히 이제 학생들 수능을 무리 없이 볼 수 있도록 오늘 최선의 대책이 나오길 바라면서 다음 포인트 갑니다. 네, 비상등이 켜진 곳이 또 있는데요. AI 방역 비상입니다. 결국은 고창군에서 발견된 AI 고병원성으로 판명이 됐다면서요. 네, 고창군 흥덕면의 한 유경 오리 농가에서 검출된 바이러스인데 고병원성으로 나왔습니다. 예. 이에 따라서 방역당국은 고창군 발생농가 방역대 안에 닭 또 오리 농가에 대해서 관리를 강화하고 있고요. 예. 오늘 새벽 0시를 기해서는 48시간 동안 전국의 가금류를 대상으로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오늘 0시부터? 네. 앞서 바이러스가 검출된 농가에서 사육 중인 오리 12,000여 마리는 살처분을 완료를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오전 관계부처 또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긴급 AI 방역대책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예. 마지막 포인트 하나 더 보죠. 네, 전병헌 전 정무수석의 검찰 행입니다.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오늘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이 됩니다. 네, 롯데 홈쇼핑으로부터 3억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죠. 예. 문재인 정부 들어서 여권 고위 인사가 부패 혐의로 검찰 포털라인에 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렇죠. 전 전 수석은 2015년에 자신이 회장으로 있던 한국 e스포츠협회를 창구로 해서 3억 원의 후원금을 롯데 홈쇼핑에게 내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당시 업체는 방송 재승인 허가 시기에 놓여 있었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전 전 수석은 비서들의 일탈 행위였을 뿐 자신은 무관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참고인 신분이 아니라 오늘 피의자 신분이에요, 바로? 네, 피의자 신분입니다. 조사 결과 지켜보죠.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국민의당의 내일 의원총회는 갈등이 충돌하는 자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양당 구도로 회귀하려고 하는 정치 구도 재편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안철수 대표가 국민의당을 소멸의 길로 끌고 가려 하고 그런 빅텐트가 있나요? 예, 주말에 제가 뉴스 많았다고 말씀드렸죠. 정치권도 여러 가지 뉴스가 많았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뜨거운 곳 국민의당입니다. 국민의당이 지금 중대 고비를 맞고 있습니다. 안철수 대표가 바른정당과의 당대당 통합을 다시 추진하자 호남 중진들이요, 별도의 조직을 만들어서 대응하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내일 당 워크숍 열립니다. 여기서 이제 끝장 토론이 열린다고 하는데, 지난 금요일에는 천정배 의원이 출연해서 통합 반대의 이유를 조목조목 설명했지요. 오늘은 당내 다른 목소리 이현주 의원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이현주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국민통합포럼, 이게 당내 조직이죠? 아니요, 당을 넘어서서요. 예. 우리 국민의당과 그리고 바른정당의 의원들 모임입니다. 거기서 공동 대표를 맡고 계세요. 네네. 예, 이 시점에 통합이 왜 꼭 필요하다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제 지금 우리 당과 바른정당의 통합은 우선은 이게 당대당 통합의 차원보다는 정치권의 낡은 기득권을 교체하는 차원으로 봐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득권 교체. 일종의 이제 원래부터 우리 당이 처음부터 이렇게 갖고 나왔던 일종의 정치혁명, 그러니까 극단적인 진영 논리와 지역주의에 기반한 낡은 기득권 보수와 진보 세력을 뛰어넘자. 그래서 신진 세력으로 정치를 재구성하자. 그래서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실용적인 새정치 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처음에 출발을 했었는데요. 예. 근데 사실은 이제 다들 많이 아시겠지만 국민의당 창당을 하면서 그 창당 정신에만 충실하게 구성이 된 것은 아니고, 당시 민주당 내 공천 상황이라든가 여러 가지 호남의 반문 정서 이런 것과 얽히면서 조금 다른 경로로 해서 또 참여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예. 그런데 지금은 이제는 사실 반문 정서라는 것도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요. 원래 창당 정신인 어떤 낡은 보수,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낡은 보수는 이미 약간 이 세가 많이 기울었다고 봐야 되는데요. 차제 이런 낡은 보수를 극복을 하고, 그리고 민주당도 지금 이제 적폐 청산 지치로 내걸면서 나름대로 역할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미래를 이끌어 가기에는 민주당의 낡은 어떤 진보 세력만 가지고는 부족하다. 그래서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정말 미래로 나아갈 실용적 새정치 세력이 진짜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것들, 이런 문제의식을 사실 바른정당 의원들, 지금 남아있는 의원들은, 특히 자유파 의원들은 같은 문제의식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같은 문제의식. 네, 이런 정치 세력들이 함께 손을 잡고 정말 진정성을 가지고 우리가 어렵더라도 조금만 짧게 정리요. 가야 된다. 예. 네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바른정당하고의 통합은 당대당 통합이라기보다는 좀 다른 의미로, 그래서 재구성으로, 새로운 정치 세력의 재구성으로 봐야 한다. 그리고 과거의 이합집산과는 좀 다르게, 사실 이합집산이라고 하면 강한 쪽으로 가는 게 맞는데요. 어떻게 보면 더 약해 보이지만 옳다고 생각하는 쪽으로 함께 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뭔가 이 시대에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이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현주 의원님, 지금 말씀 쭉 들어보니까요, 하여튼 지금 좋은 얘기는 다 하셨어요. 네, 좋은 얘기는 다 하셨는데 문제는 그 길로 가자는 거 말씀이시죠? 네. 국민의당의 그럼 내부 의원들은 거기에 왜 동참하지 못하는가? 박지원 전 대표 같은 분들의 말씀을 좀 들어보면, 네. 통합은 지금 명분도 없고 실리도 없다. 특히 바른정당과의 통합은 도저히 이건 묵과할 수가 없다. 소멸로 가는 길. 전응아들이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라는 말씀을 하셨던 거 아시죠?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하셨어요. 저는 사실 아까 말씀
말씀드린 것처럼요. 처음에 그 당에 합류하는 계기들이 조금씩 달랐어요. 그래서 이 문제의식의 강도나 어떤 관점이 좀 많이 다른 경우가 있다 이런 걸 느끼고요. 그래서 아마도 그분은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실 수도 있겠다. 그래서 애초에 국민의당 합류한 목적 자체가 달랐을 수도 무슨 있고. 목적이라고 보세요? 그 박지원 의원의 목적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처음에 그 우리가 생각했던 지역주의 극복하자. 그리고 극단적인 진영 논리 극복하자. 그리고 낡은 보수도 극복하자. 이렇게 생각하는데 전적으로 동의하고 그것을 위해서 정치 생명을 건 거라면 이것을 부정하거나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분은 정치를 이제 시작한 시기가 사실 수십 년 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수십 년간 정치를 하시면서 여러 가지 겪으셨을 거고 또 본인이 또 갖고 있는 어떤 굳어진 관점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바른정당도 그 김무성 대표께서는 아마도 그 잔류파들을 보고 전응하다 어리석다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이 구상유치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또 어제 보니까 박지원 대표께서 골목 슈퍼 얘기를 하셨던데요. 동네 슈퍼가 뭐 2개 합친다고 대형마트가 되겠느냐 그런 말씀하셨어요. 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필 지금 상인도 어려운데 골목상권 말씀하시나 이런 생각도 들었지만 비유가 적절치 못했다. 네, 어쨌든 간에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요. 골목 동네 슈퍼가 합해서 힘을 합해서 대형마트를 이길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정치권도 마찬가지로 젊은 사람들 그리고 새로운 정치를 해보겠다는 사람들이 정말 우리끼리도 힘을 모아서 이 기존의 큰 어떤 세력들 물론 이제 보수 쪽의 낡은 보수는 많이 무너져가고는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다시 살아나고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근데요, 이현주 의원님. 우리가 한번 극복하고 새로 해볼 수 있어야 되지 않는가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동네 슈퍼가 합병을 하더라도 그 주인의 철학, 추구하는 가치관, 뭐 팔고 있는 물건 이게 맞아야 되는 건데 바른정당과 국민이 추구하는 노선에 차이가 있지 않느냐. 특히 천정배 의원은 뭐라고 하셨냐면 바른정당은 새누리당의 뿌리를 두고 있는 말하자면 우리가 국민의당이 청산해야 된다고 했던 그 적폐의 대상이다. 이런 말씀하시더라고. 어떻게 합쳐서 시너지가 나겠는가?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우선은 그분들의 결기가 없었더라면 적폐 청산을 시작할 수도 없었겠죠. 물론 적폐라는 게 박근혜 정부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그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에 결정적인 어떤 역할을 하셨고요. 그래서 그분들은 개인적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정치적으로 어려운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꿋꿋하게 그 길을 걷고 계시고 그리고 과거에 어디서 왔다라고 하기 시작하면 끝도 한도 없는데요. 저는 지금 보면 과거에 뭐 김대중 세력, 뭐 그리고 또 박정희 세력, 뭐 이런 어떤 논리 그리고 노무현 세력, 뭐 이런 식의 어떤 화법은 이제는 좀 극복해야 된다. 극복해야 된다. 언제적 얘기인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넌 어디 출신, 넌 어디 출신 이런 거 극복하자. 네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분들이 어떻게 지금까지 걸어왔고 그래서 어떻게 지금의 적폐 청산을 가지고 왔고 또 어떤 문제의식을 우리 정치에 대해서 갖고 있으면서 앞으로 어떤 정치를 하고 싶어 하느냐. 그리고 그것을 지금 꿋꿋하게 11명이 남아서 이런 정치를 하고 싶다. 그리고 낡은 보수를 바꾸자라는 그 문제의식은 우리랑 똑같고 그리고 그것이 바로 저는 하나의 시대정신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유한국당 쪽도 함께 할 수 있다고 보세요? 그 외연 확장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요. 그래서 당대당 통합으로 아마 간다기보다는 하나의 세력의 재구성인데요. 저는 만약에 이런 문제의식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앞으로 그렇게 갈 것이고 또 지금까지 그렇게 행동해왔다면 저는 자유한국당이든 민주당이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문을 닫아놓을 필요는 없다. 그러나 지금은 지금 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현주 의원님, 이제 뜻은
알겠습니다. 근데 박지원, 네네. 천정배, 정동영 의원은 여기에 동의하기 어렵다라고 하시면서 평화개혁연대라는 예, 모임을 만드신데요. 조직을 네네. 아예 만들어서 통합론을 이제부터 적극적으로 저지하겠다. 네네. 주말에 이런 뜻을 밝혔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무슨 말이냐면 이거는 여차하면 최악의 경우 분당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도 지금 최악의 경우도 각오하고 바른정당과의 이 손잡는 걸 가시는 거예요? 네.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예. 분당될 가능성 그렇게 높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그렇게 보시긴 하겠지만 바람은. 네. 왜냐하면 어차피 정치라는 것이 세력으로 하는 것인데 예. 그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서로 간의 견해 차이는 있겠지만 예. 결국은 그렇게 가시면 결국 그 미래 세력과 과거 세력의 대결처럼 볼 가능성이 많은데요. 과거 세력을 따라서 이렇게 나가실 분은 별로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쪽으로 가실 의원들이 그리 많지 않다라고 보세요. 네네. 몇 분이나 된다라고 셈하고 계세요, 혹시? 대충.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조사를 하신 건 아니겠지만. 네. 아니, 그쪽에서는 지금 20명 정도가 따라올 것이다. 우리 조직에 합류할 거다. 이런 말씀하시죠. 저는 이렇게 봐요. 이 한국당으로 바른정당 의원들이 가신 거하고는 그건 좀 많이 다르다. 왜냐하면 한국당 같은 경우는 그쪽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함께 하자고 이렇게 했었고요. 물론 그래도 어려움이 있었을 테지만요. 예? 그런데 지금은 만약에 나가신다면 민주당으로 가겠다는 얘긴데요. 궁극적으로는요. 물론 그분들이 그렇게 말씀 안 하세요. 일단은 그냥 당 안에 조직을 규합하는 거라고. 실질적으로 그렇겠죠. 그리고 또 어떤 미래에 뭔가를 하겠다 이런 정치 세력은 아니기 때문에 함께 지금 현재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예. 뭐 함께하자 이렇게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연정 정도는 뭐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예. 네네. 그래서 상황이 좀 많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그 견해 차이 뭐 이렇게 노선 얘기하시면서 예. 햇볕 정책이랑 지역주의, 호남 지역주의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 그것은 국민통합 포럼에서 지난주에 세미나를 해서 저희가 양당의 의원들이 토론을 깊게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내린 결론은 햇볕 정책은 그 당시 시대에는 유의미했다. 그러나 이제는 제재든 대화든 한쪽이라기보다는 전략적인 선택을 해야 하는 때이고 이런 정신을 존중한다고 해서 그 당시에 어떤 그래서 햇볕 정책뿐만이 아니라. 예, 알겠습니다. 제가 햇볕 정책 얘기는 네. 말씀은 안 드렸는데 지금 그 부분 말씀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말씀하셔서. 알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분당을 하고 싶어도 아마 그분들 못 가실 것이다. 그 말씀하시는 거. 가더라도 많이 못 따라갈 거다. 제가 생각할 때는 정치라는 것은 자기 소신을 가지고 하는 것이니까요. 예. 그래서 굳이 만약에 그 소신을 지켜야겠다. 저는 그 소신이 제 입장에서 별로 이해는 가지 않는데요. 그러나 굳이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신다면 보내드릴 수밖에 없지 않는가라는 그런 말씀들도 일부 의원님들이 하십니다. 여기까지 네. 상황 확인하고 내일 끝장 토론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국민의당 이현주 의원이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 김성환의 행간 시사평론가 김성환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목도리를 두르고 오셨어요. 오늘 드디어 이번 겨울 들어서 처음으로 좀 푸세요, 좀 목도리. 추운 아침이에요. 오늘보다 저는 금요일날 저녁이 정말 좋았어요. 머리가 막 이렇게 깨질 듯이 아픈 느낌을 처음 받았던 것 같아요. 추운 아침. 정말 겨울이 바싹 다가온 아침. 행간은 뭐 가지고 오셨어요? 지금 추위 얘기도 하셨지만 국민들도 춥지만 정치권이 훨씬 요즘에 더 추위를 타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냥 추워서가 아니라 마음이 추워서일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요? 이른바 이현수 리스트 때문입니다. 이현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 이름이에요. 네, 맞습니다. 국정원 기조실장. 박근혜 정권 시절에. 네. 그렇죠. 이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에게 특활비 1억 원을 줬다고 진술하고 그 근거로 회계장부를 제출을 했는데요. 여기에 누구 이름이 몇 명이 더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정치권이 아주 긴장하고 있고 정치 생명이 지금 왔다 갔다 하는 상황입니다.
이 이현수 리스트에 벌벌 떨고 있는 정치권, 이 뉴스의 행간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제2의 안종범 수첩이다. 이런 말까지 나오더라고요. 예, 맞아요. 그러니까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깨알 지시를 기록한 업무 수첩. 예. 결국 탄핵 사태의 결정적인 증거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근데 국정원 특수활동비 사태의 스모킹 건은 이현수 전 기조실장입니다. 이 검은 007 가방에 5만 원권을 넣어서 띠지를 뗀 다음에 청와대 골목길, 인근의 골목길에서 문고리 3인방에 전달했다. 그렇죠. 이 얘기가 나온 그 직후부터 이 사태가 터지기 시작한 거거든요. 예. 그다음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 문고리 3인방, 조윤선, 현규환 전 정무수석, 그리고 결국은 친박 실세 최경환 의원 이름까지 등장을 했습니다. 그렇죠. 더구나 지금까지 국정원 특활비 규모가 나온 게 한 70억 정도가 되는데요. 박 전 대통령이 사적으로 사용했다고 하는 돈이 40억 원. 예. 나머지가 이제 30억 원이 있는데 이 30억 원의 돈의 행방이 묘연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 실장이 이 30억 원을 최경환 말고 누구한테 줬습니다라고 입을 여는 순간부터 정치권의 파장이 엄청나게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이현수 전 실장이 막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 이제 막 떼고 있는 상황인데요. 시작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정치권이 오들오들할 수밖에 없단 말씀. 네, 맞습니다. 자, 정치권이 떨고 있습니다. 이 뉴스의 행간 이면 들어가 보죠. 첫 번째 행간은 이현수 진술보다 소문이 훨씬 더 빠르다입니다. 그래요? 네. 우리 속담에 바람는 말이 천리를 간다는 얘기 하잖아요. 예, 예. 소문이 정말 빠르고 한 번 퍼지면 걷잡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국정원 특활비 사태가 처음 터졌을 때 이 전 실장 입에서 박근혜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 직후부터 여의도 정거와 언론계에 박 전 대통령 혼자만 받았겠어? 더 받았겠지. 받은 사람 많았겠지. 막 돌았어요. 네. 소문이 쫙 돌기 시작했거든요. 예. 그리고 난 다음부터 문고리 3인방도 예. 개인적으로 받았다고 하죠. 조윤선, 현규환 전 정무수석 얘기 나왔죠. 예. 그리고 이 사람 말고도 또 이름이 더 지금 나오기 시작하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소문이 돌았느냐. 청와대 측근들도 돈 받았는데 친박 실세들은 돈 안 받았겠어? 소문이 나자 최경환 1억. 그게 지금 딱 또 하고 나온 거예요. 네, 진술이 나온 지금은 거죠. 어떤 상황이냐. 국회 정무위 소속 의원들도 국정원한테 몇백씩 받았다더라. 예. 검찰에 몇 개월 묵힌 여당 리스트가 있다더라. 별의별 소문이 지금 다 나오고 있는 있어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소문이 지금 먼저 앞서서 나오고 있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현수 전 실장이 앞으로 진술을 할 때 이 관련된 내용이 나올지 안 나올지가 지금 초미의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어떤 소문이 사실로 드러날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이 전 실장보다 소문이 훨씬 더 빨리 돌고 있다는 겁니다. 벌벌 떨고 있는 정치권 두 번째 행간은 뭔가요? 두 번째 행간은 죄수의 딜레마가 사태를 훨씬 더 키울 것이다입니다. 죄수의 딜레마요? 네. 이 공범 중에 나보다 상대방이 먼저 사실을 실토하면 내 형량이 훨씬 더 무거워지는 네. 그런 상황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토들을 앞다퉈하는 거죠. 네, 맞아요. 예. 그러니까 이현수 전 실장과 전직 국정원장 3명이 지금 죄수의 딜레마에 빠진 상황입니다. 서로 책임 떠넘기기를 하고 하는 건데요. 실제로 영장 실질 심사할 때 한 네. 원장이 이 전 실장을 먼저 구속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항변을 했다고 합니다. 아하. 그러니까 이현수 전 실장이 살림살이 다 총괄했고 우리한테 아이디어를 제공을 해서 우리가 그냥 승인만 한 것인데 왜 우리만 먼저 구속하려고 그래요? 억울하다. 예. 근데 이 전 실장은 그렇게 얘기를 하겠죠. 아니 원장이 지시를 했으니까 돈 줬지. 내가 뭘 먼저 주자고 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한다. 지금 말씀 들어보니 죄수의 딜레마에 빠진 사람들끼리 서로 속된 말로 불기 시작하면 네, 걷잡을 수 없는 사태가 커지. 그래서 정치권이 떨고 있다는 그렇죠. 말씀. 맞습니다. 세 번째 행간은 뭔가요? 세 번째 행간은 떳떳하면 전혀 떨 이유가 없다입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말씀인데. 네, 너무 당연한 말인데 지금 정치권이 왜 떨겠습니까? 추워야 떠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떳떳하면 떨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어깨에 힘주고 더 당당하게 얘기를 해야 되겠죠. 예. 그러니까 정치 보복이라는 정치권 주장에 국민들이 공감하지 못하는 게 바로 이 지점일 겁니다. 이 성완종 리스트 사건 한번 보십시오. 태산이 울릴 것처럼 엄청난 소동이 벌어졌는데 겨우 나온 건 쥐 한 마리였다고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 국정원이 나라 돈 국민 혈세 뇌물로 주는 말도 안 되는 사건 벌어졌으면 공정하게 수사하라. 더 많이 수사해라. 이렇게 얘기해야 맞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순리다. 네. 이런 말씀. 정치권이 벌벌 떠는 이유 세 가지. 김성환 씨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0047님, 아니 5만 원짜리가 도대체 어디를 다 갔나 했더니 국정원과 관공서에 다 가 있었군요.
에휴, 우픈 아침 50원의 문자 메시지 열어놓으면서 저는 입으로 가죠. 포항 지진은 하늘이 문재인 정부에 대해 내리는 경고다. 종교계에 과세를 한다니까 지진이 난 거다. 포항 지진을 빗대서 나온 이 공개 발언들이 주말 내내 논란이 됐습니다. 기독교계 원로죠. 김동호 목사님은 이 하늘의 뜻이라는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오늘 첫 순서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택수의 여론에서는요, 가수 고 김광석 씨 사망 의혹에 대해서 서혜순 씨 측이 명예훼손 소송을 걸었죠. 고소를 했죠. 여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 조사를 해봤고요. 변상욱의 기자수첩에서는 우리가 놓치고 있는 뉴스 하나를 좀 짚어드립니다. 바로 저 멀리 아프리카 대륙 짐바브웨에서 벌어진 쿠데타. 도대체 짐바브웨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함께 하시죠. 50원의 단문 100원의 장문 유료 문자 샵 1212 카톡 레인보우까지 열어놓고 김현정의 뉴스쇼 2부 출발합니다. 지난주 포항에 지진이 일어난 뒤 여기저기서 터져나온 말들 때문에 주말 내내 논란이 뜨거웠습니다. 먼저 정치권에서는 자유한국당 류여애 최고위원이 포항 지진은 하늘이 문재인 정부에게 주는 준엄한 경고다. 이런 발언을 한 게 논란이 됐고요. 또 한 기독교 목회자는 종교계에 과세를 한다고 하니까 포항에 지진이 났다. 이런 말을 하면서 논란에 불을 더 지피기도 했습니다. 지진이 하늘의 뜻이라는 이 발언들에 대해서 이분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기독교계의 원로시죠. 높은 뜻 연합 선교회 김동호 목사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김동호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 발언들 들으셨죠? 네. 김동호 목사님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조금 심하게 얘기해도 괜찮을까요? 솔직하게 말씀하시는 게 제일 좋죠. 네. 무당인가 그랬어요. 무당인가? 그 사람들이 무당은 그런 소리 하겠지. 정치 최고위원이라는 사람이 하는 말이 무당 같고,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하는 말도 무당 같고, 그렇게 들었다는 얘기예요. 아니, 무당이나 하는 소리지요. 어떻게 지진 난 거 가지고 정부 탓하고 과세 탓하고 그게 무슨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예. 이거는 무당이나 할 수 있는 하늘의 뜻 운운하는 것은. 예. 무당은 하늘 팔아가지고 자기 이익 생기는 사람이잖아요. 예. 사람들 겁주고. 예. 비슷하지 않아요? 지진이 경고라는 말이나 이게 참 말이 안 되고 이런 일이 일어나면 그 지진 때문에 상처받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집중해서 그들 어떻게 하면 도울까 하는 생각을 해야지 무슨 세금을 내냐 안 내냐 하는 이런 엉뚱한 소리를 하는지 조금 답답해요. 답답한 생각 드셨어요. 그럼 일단 그 류여애 최고위원은 해명을 내놨습니다. 네. 하늘이 포항 시민들에게 천벌을 내린 거다라고 말한 적은 없다. 난 천벌을 내린 거라고 말한 적 없는데 지금 그렇게 소문이 돌고 있어서 이거는 가짜 뉴스다. 천벌이라고 한 적은 없다라는 해명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그걸 어떻게 생각해요? 급하면 잘못했다 그러면 빨리 끝날 걸. 그렇게 돌린다고 수습이 되겠어요. 그건, 최고위원이라는 말이 참 웃기긴 하지만, 그냥 최저 의원이라 그러면 좀. 그렇게까지 들으셨어요? 잘못할 수도 있지. 실수해서 말을 그렇게 하면, 실수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빨리 수습을 해야지. 준엄한 경고인데 지진이 났는데 그건 천벌은 아니다. 이게 말이 잘 안 되잖아요. 알겠습니다. 그 해명 자체도 큰 의미는 없었단 말씀. 그러면 이제 지역의 한 목사님이 부흥회 중에 한 발언이라고 합니다. 그 과세에 대한 문제. 정확히는 이겁니다. 종교계에 과세를 문다고 하니까 포항에서 지진이 났다.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에다가 세금을 내라고 하나? 이런 발언이었답니다. 이제 같은 목회자로서 어떻게 들으셨는가? 이게 사실 더 궁금해요. 좀 창피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에다 세금 내라 그러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생활비를 받는 목사들, 교역자들에게 세금 내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무슨 교회에다 세금 내라는 거하고 목회자들에게 세금 내라는 거하고는 좀 다를 거라고 생각해요.
종교인 과세 얘기가 나온 김에 김 목사님 조금만 제가 더 이어가 보죠. 네. 2015년 12월 2일에 종교인 소득 과세 법안이 사실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네. 올해까지가 유예 기간이었고 내년부터 시행을 하기로 돼 있었는데 그러자 기독교계에서 반대 목소리가 나온다. 이게 저희는 듣고 있거든요. 근데 실제 분위기는 어떤가요? 기독교계 이제 목회자분들의 전반적인 분위기. 그는 뭐 양쪽 얘기가 다 있는 것 같아요. 오래됐어요. 이 종교인 과세에 대한 논란은 꽤 오래됐어요. 그렇죠. 상식적인 사람들은 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김동호 목사님은 82년부터 자발적으로 세금을 내셨다면서요? 자발적은 아니고요. 예. 그 영락교회를 제가 그때 갔는데 한경직 목사님은 그 전부터 내고 계셨더라고요. 선배 목사님께서 돌아가신 한경직 목사님. 예, 그러니까 영락교회는 다 내니까 관에 자동적으로 냈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동안교회나 할 때 영락교회에서 냈던 게 옳다 생각해서 계속 신고해서 냈었죠. 내라고도 안 했는데도 그러셨어요? 내가 국민이잖아요. 예, 그리고 조금 더 닭살이 좀 더 들 거라고 생각하지만 내 진심인데 나는 우리나라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그 애국을 옛날에는 애국자들이 나라 위해서 목숨도 걸고 그랬는데 아니 세금도 안 내고 국민의 권리는 다 누리잖아요. 그런데 종교인이니까 의무는 안 하고 또 종교인인데 또 권리는 다 행사하고 그거는 말이 안 되지. 그러면 그 의무를 안 하려면 권리 주장도 하지 말고 뭐 투표도 하지 말고 뭐도 하지 말고 뭐또 그러든지 잣대가 이중적이에요. 잣대가 이중. 근데 이제 과세를 반대하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중과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교회의 돈은 교인들로부터 나온 건데 이미 그 교인들이 자기 수입에 대해서 세금을 다 내지 않았는가. 근데 그 돈에 대해서 또 과세를 한다면 이건 이중과세. 세제 형평성에 안 맞는 거다. 이 논리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면 난 뭐 이게 논리가 되겠는지 모르겠어요. 그 상점에서 물건 팔 때 그 고객들이 다 자기가 세금 낸 사람들이 와서 물건을 샀어요. 그러면 그 물건에 대해서는 세금 내면 안 되겠네. 모든 세금들이 다 그때마다 붙지. 아니 교인들이 세금 내는 헌금했다고 말도 잘 안 되시는 어거지를 부리면 그 교회가 세상 사람들한테 창피당해요. 창피당. 그럼 대형 교회는 몰라도 대부분의 교회들이 사실 영세한 교회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과세가 가혹한 거 아니냐라는 지적은 어떻게 보세요? 아니 세금 내는 기준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시행을 해도 세금 내는 기점을 넘은 목사들도 있고 안 되는 목사도 있어요. 뭐 국민이나 목사나 다 똑같이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대로 작게 내든가 안 내든가 돈 많은 사람들은 많이 내든가 똑같은 건데 뭐 문제될 거 없잖아요. 알겠습니다. 김동호 목사님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목사님 오랜만에 나오신 김에요. 그 요즘 교계에 또 큰 이슈 하나가 있어서 그것도 제가 마저 여쭙고 갈게요. 네네. 장로교회 중에 최대 규모죠. 명성교회 얘기인데 이제 아들에게 담임 목사 자리를 넘겨주면서 지금 교회 내부에서 시작된 논란이 이제는 뭐 사회 문제로 번져서 안 다룰 수 없을 정도 지경으로 커져버렸습니다. 그렇죠. 어제 담임 목사직 넘겨받은 아들 김하나 목사의 첫 주일 선교가 있었는데 사실은 교회 세습 문제가 이렇게 사회 문제로 커진 건 처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이걸 심각하게 본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교회를 쉽게 말하면 뭐 북한이나 또 그 기업 세습하는 거나 같은 수준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는 여기에 대해서 민감해야 돼요. 세상의 기준보다 어쩌면 더 민감해야 된다 그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선교해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세상 사람들에게. 그랬을 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어떻게 보나 했을 때 예전에 교회가 자꾸 가난했을 때는요. 했을 때에도 믿지 않아도 교회 하면 그 좋은 집단. 또 장로 하면 사람은 정직하겠구먼. 목사 하면 욕심은 없겠구먼. 이게 사회적인 평가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것 때문에 교회에 대한 전도의 문이 열린 거거든요. 그래서 부흥이 된 거죠. 사실. 부흥이 된 거죠. 그런데 지금 이게 바뀌기 시작하고 뭐 세상이나 교회나 똑같네 그러다가 이제는 저 양반들 더하네 이렇게 되니까 이게 어떤 영향으로 나오는가 하면
교세 감소, 전도의 문이 막히는 거로 나온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사업하는 사람은 보면 세상 사람들이 자기 회사를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대해서 되게 민감해요. 그렇죠. 자본주의 사업가는. 그렇죠. 부정적인 평가가 나오면 장사가 안 되고 기업의 문을 닫는 거거든. 그렇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얘기할 때 거의 귀 기울여야 하고 무조건 나쁜 사람들, 교회 폄하하는 사람들하고 방어만 하려고 그런다라고 하면 그거는 선교와 전도의 의식이 없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세상이 얘기하는 게 틀리다고 해도 조심해야 되는데 사실은 맞는 말이거든요. 그래요. 근데 이제 명성교회 측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김하나 목사가 무자격자도 아니고 능력 면에서 충분히 인정을 받았다면 아들이라고 해서 역차별받을 이유는 없지 않겠느냐. 교회 내부의 민주적인 절차. 그러니까 공동의회 표결을 했는데 72%가 찬성을 했다. 과정을 겪었다. 예전에 어느 우리 국가 장관 딸이 특혜로 어디 채용된 게 나와서 결국 그 장관 옷 벗었었어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 아버지의 특혜로 어떤 유익을 받는 일을 세상은 불공정한 일로 보고 부끄러운 일로 생각해요. 세상적인 상식이. 그런데 요즘 신학생들이 참 많아요. 신학생들이 많은데 신학생은 많고 교회는 자꾸 감소하니까 학교 졸업하고 임지 찾는 게 참 어려워요. 그리고 이제 목사가 되고 담임 목사 자리 찾을 때 교인 40-50명 정도 되는 교회도 이력서가 100장, 200장 이렇게 몰리는 게 지금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사회에서의 기업 취직만 어려운 게 아니군요. 교회도 자리가 없군요. 그런데 자기 아들이라고 해서 그냥 무사 통과로 그렇게 하면 그래서 이제 이런 우스갯소리들이 신학생들이 해요. 어떤 거요? 그 큰 교회 목사 아버지 둔 아들은 송골. 그런 장로 아버지 둔 신학생은 진골. 그런 아버지 없는 전도사들은 잡골. 이게 농담이지만 농담이 아니에요. 얼마나 교회의 물을 흐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얼마나 교회가 이게 무지한 집단이고 미개한 집단이고 제가 보기에는 지금 어디 가면 무슨 이단 출입 금지 이거 다 써붙였어요 교회에. 제가 요즘 볼 때 사이비 이단하고 지금 정통교회라는 교회하고 또 다른가 싶어요. 그런 생각까지. 그래서 지금 작년하고 재작년 2년 동안 우리 교단만, 우리 통합축교단이 작은 교단이 아닌데 그죠. 한 7, 8만 명이 줄은 걸로 나와요. 통계로만도. 교인 수가? 교회 세습이 굉장히 치명적인 영향을 끼쳤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 후배 목사님이 이제 교회 목회를 하시는데 동네 이제 전도를 나가는 걸 몇 년째 하는데 그 전에 어느 목사 이제 성 문제 생겼을 때 전도 나갔을 때 욕 먹고 들어왔다 그러더라고요. 교회 내에서 성적인 문제 생겼을 때. 그다음에 요번에 나가니까 몇 달 동안 이제 전도 못 하겠다고 실제로 그래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터지면 큰 교회는 몰라요. 작은 교회들부터 죽어나가요. 이게 교단이. 그거를 내 교회인데 니들이 왜 상관이냐 그러는데 내가 얘기하자면 네 교회 때문에 우리 교단 교계가 다 망가지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자기들 때문에 예수님이 모욕을 당하시는데 내 교회니까 상관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면 그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니지. 예수님이 모욕을 당하신다는 말이 너무 가슴이 아프고요, 목사님. 그리고 정말로 열심히 이 예수님의 뜻을 전하려고 하는 우리 교역자분들, 목회자분들이 참 많으신데 교인들도 많고 그들까지도 지금 함께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는 현실이 또 가슴 아프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오늘 주일 보내고 바로 첫 월요일인데 하나같이 씁쓸한 얘기여서 마음이 아프네요. 오늘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높은 뜻 연암 선교회 김동호 목사였습니다. 한 주간의 최신 여론조사 결과를 알아보는 시간 이택수의 여론. 오늘도 리얼미터 이택수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 대표님. 안녕하세요. 앞에서 한국교회 얘기 한참 했거든요. 들으셨죠?
저는 물론이고 여러분 사실 이택수 대표님도 교회에 다니는 교인이세요. 네. 어제 잘 다녀오셨습니까, 교회는? 네, 물론입니다. 네. 드럼 잘 치고 오셨습니까? 네, 오후 예배 때 드럼을 치고 여러분 이거 말씀드려도 괜찮아요? 네. 이택수 대표님이 그러니까 영화배우 조진웅하고 외모만 닮은 게 아니라 이분이 끼도 넘치는 분입니다. 교회에서 매주 드럼 치는 봉사활동을 네. 하고 계세요. 얼마나 되셨어요? 30년 다 돼요. 제일 자신 있는 곡은? 그냥 가스펠 곡이면 다. 예, 30년 가까이. 이야, 드럼 인생 30년. 저희 만약 그 공개 방송 일정이 혹시라도 잡히면 네. 그때 드럼 연주 한번 보여주세요. 네, 맡기만 주신다면. 이야. 빨리 잡아야겠네, 이거 공개 방송.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의견 너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동호 목사님 말씀에 대해서 많은 교인분들 문자도 들어오고 또 아닌 분들 문자도 들어오고 잠시 후에 소개하죠. 이택수의 여론 이번 주 스페셜 조사부터 가겠습니다. 뭐 가지고 오셨어요? 네, 지난 10일 서울경찰청 광수대는 서혜순 씨에 대해서 무혐의로 결론을 내렸죠. 예. 이우서 씨는 지난 14일 이상호 기자와 김광석 씨의 친형 김광복 씨를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는데요. 고소를 했습니다. 서혜순 씨가. 네. 예. 그래서 김현정의 뉴스쇼 의뢰로 지난 17일 금요일에 명예훼손 여부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해봤습니다. 조사 규모는 전국 19세 이상 성인 9,881명에게 접촉을 해서 최종 501명이 응답을 완료했습니다. 예. 5.1%의 응답률, 무선 전화 면접 및 유무선 자동응답 혼용 방식이었고요.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순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였는데요. 예. 다음과 같이 질문했습니다. 최근 경찰이 가수 고 김광석 씨의 딸 사망 사건 관련해서 고소된 김광석 씨의 아내를 무혐의 처분한 가운데 김광석 씨 아내는 의혹을 제기한 기자를 명예훼손 등의 이유로 고소했습니다. 예. 선생님께서는 이번 의혹 제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 서혜순 씨의 고소와 또 이상호 기자의 의혹 제기에 대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십니까? 네. 1번. 기자로서 제기할 수 있는 의혹이므로 명예훼손으로 봐서는 안 된다. 기자로서 제기할 수 있는 의혹이었기 때문에 이거는 명예훼손으로 봐서는 안 된다. 네. 2번.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의혹 제기이므로 명예훼손으로 봐야 한다. 사실에 근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명예훼손으로 봐야 한다. 2번. 3번은 이제 잘 모르겠다. 이거였던 네. 거죠. 자, 1번 주장은 이게 이제 이상호 기자의 주장인 거고, 네. 2번 주장은 서혜순 씨의 주장인 거고, 그렇습니다. 어떻게 나왔습니까, 결과가? 명예훼손이 아니다라는 의견이 59.1%, 명예훼손이다라는 의견이 18.9%로 대략 3배가량 명예훼손이 아니다라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명예훼손 아니다 59.1, 명예훼손 네. 맞다 18.9%. 네. 그래요. 사실 이제 서혜순 씨가 그동안 여자라는 이유로 나는 마녀사냥 당하고 있다라는 주장을 많이 펼쳐왔거든요. 남성과 여성 응답차의 어떤 비율도 좀 살펴볼까요? 네, 서혜순 씨는 말씀하신 대로 여성 차별, 여성 폄하 이런 표현을 가면서 인터뷰를 했는데요. 예. 조사 결과는 반대로 나타났습니다. 여성이 남성보다 명예훼손이 아니다라는 의견이 8%포인트 높았는데요. 63.1%가 명예훼손이 아니다라고 여성이 응답을 했고요. 남성은 55.1%가 명예훼손이 아니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반면에 남성은 23.4%가 명예훼손이다. 여성은 14.5%가 명예훼손이다라고 응답을 해서 한 9%포인트가량 남성이 명예훼손 의견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예, 워낙 사회적으로 뜨거웠던 이슈, 관심 있던 이슈이기 때문에 네. 또 국면이 전환되는 지점에서 저희가 한번 여론조사 돌려봤고요. 네. 정리조사로 가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평가 어떻게 나왔나요? 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가 1.5%포인트 오른 71.6%로 나타났고요. 71.6%. 지난주가 몇 퍼센트였죠? 70%대를 기록했는데 지난주가 70.1%였습니다. 1.5% 올랐군요. 네. 예. 추이를 좀 보자면요. 여러분 한 4주 정도 보겠습니다. 67.2, 70.3, 70.1 그리고 71.6. 전병헌 전 수석이 사퇴하는 일이 있었는데 이 별로 영향을 안 준 건가요? 어떻게 분석하세요? 아닙니다. 영향을 좀 주었습니다.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조사 조중 집계는 72.3%로 지난주 대비 한 2%포인트가량 올랐는데 목요일부터 좀 빠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목요일이 바로 전병헌 정무수석의 사임 소식이 전해진 날이었는데 71.8%로 전일 대비
5%포인트 빠졌고요. 그리고 나서 17일 날은 70.6%로 전일 대비 1.2%포인트 빠져서 이틀 연속 1.7%포인트 합계가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일일 매일 조사를 조금씩 나눠서 하는 거기 때문에 하루하루의 추이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럼 상승세 이유는 뭘로 보시는 거예요? 역시 한중 관계 정상화, 또 북핵 공조, 한미 정상회담, 또 경제협력 강화, 동남 순방 소식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수요일 날은 귀국 즉시 수석 보좌관 회의를 소집해서 포항 지진 상황을 점검을 했죠. 그에 대한 긍정적 평가들이 많이 나오면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는 상승을 했기 때문에 전체 주간 집계는 1.5%포인트 오른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이게 금요일까지 조사를 한 거기 때문에 토, 일 또 어떻게 변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오늘 이제 전병헌 전 수석이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이 됩니다. 이게 또 오늘 어떻게 흐를지 다음 주에 이건 볼 수 있겠네요. 정당 지지도로 가겠습니다. 민주당 지지율이 51.3%를 기록해서 3.1%포인트 올랐습니다. 민주당은 추미애 대표가 세종시 행정수도 개헌 명문화 입장을 표명한 이후에 목요일부터 급등을 했는데요. 지난주 대비 3.1%포인트 상승을 했는데 한 주 만에 다시 50%대로 올라섰습니다. 지난주에 48.2%였죠. 그리고 자유한국당은 18.3%로 지난주 대비 0.3%포인트 빠진 수치. 그래서 지난주에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했는데요. 역시 국정원 특활비, 청와대 국회의원 상납 의혹 검찰 수사가 확대되면서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국민의당은 4%대로 떨어졌는데 4.9%를 기록하면서 지난 7월 4주차와 10월 2주차에 기록했던 최저치와 동률을 기록하면서 2주 연속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국민의당이 지금 사실은 정치권에서 가장 이슈,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는데 4.9가 지금까지 나온 국민의당의 최저치였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번에 세 번째 4.9를 치는 거예요. 내일 그 의원들 간의 끝장 토론을 앞두고 있죠. 안철수 대표 측과 호남 의원 간의 분당설이 지금 계속 큰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지율이 계속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민의당에서 이제 안철수 대표가 손잡겠다고 하는 바른정당의 지지율은 어떻습니까? 바른정당은 소폭 상승했습니다만 미미했습니다. 0.2%포인트 오른 수치를 기록했는데 5.7%였습니다. 유승민 대표 선출에 의한 컨벤션 효과가 그다지 크지 못했습니다. 지난주에 대표를 뽑았는데 그게 이제 사실 반영이 된 건데 0.2% 올랐다라면 조금 바른정당으로서는 아쉬운 수치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요. 정의당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정의당은 5%로 지난주 대비 0.8%포인트 빠졌는데 민주당이 상승하면서 반대로 정의당은 조금 하락하는 양상을 나타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민주당 51.3, 자유한국당 18.3, 바른정당 5.7, 정의당 5.0, 국민의당 4.9. 지금 국민의당보다 정의당이 거의 비슷하지만 조금 더 높게 나왔잖아요. 이게 지금 국회의원 수가 상당히 차이가 나는데 국민의당으로서는 이 부분이 상당히 뼈아플 수밖에 없는 이런 그렇습니다. 수치 같습니다. 그래요. 이번 조사는 지난 13일부터 17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닷새 동안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42,330명에게 통화를 시도해서 최종 2,514명이 응답을 완료했습니다. 5.9% 응답률, 조사 방법은 같았고요.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0%포인트였습니다. 지금 명예훼손이냐 아니냐. 서해순 지금 이상호 기자 또 김광석 씨의 형인 김광복 씨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논란에 대해서는 국민 여론조사와는 상관없이 청취자들이 또 다양한 문자를 보내주고 계세요. 제가 두 개만 소개하겠습니다. 0819님은 기자라면 당연히 팩트에 기준해서 의혹을 제기했어야 되죠. 명예훼손이 맞다. 반면에 윤정훈님. 법적으로는 아닐지 모르겠지만 딸의 죽음을 세상에 알리지 않았다는 점에서 의구심을 품을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었냐. 따라서 명예훼손은 아니다. 이런 입장 조금 더 받아보죠. 이택수 대표님 고생하셨고요. 드럼 연습은 열심히. 아니 가요도 가능하세요? 저는 발라드를 좋아합니다. 발라드로 드럼 연습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택수의 여론이었습니다. CBS 특별기획 2017 대한민국 소리유산. 오늘은 잊혀져가는 우리의 가락, 고려인들의 옛 노래 편입니다. 고국산천을
이곳은 카자흐스탄 알마티. 분명 처음 듣는 곡조인데도 왠지 익숙하게 느껴지시죠? 이 노래 제목은 고국산천. 고려인들이 고국이 그리울 때면 부르던 노래랍니다. 섭섭한 마음 향하노니 고향뿐이요 다만 생각나노니 부모 형제야. 안녕하세요. 저는 카자흐스탄 국민 가수 문공재입니다. 그리고 김게나지 부부길입니다. 졸랑졸랑 소를 못하 좋다. 이 노래 재밌어요. 이거 옛날 노래. 이것도 옛날 노래 못 들어봤죠? 이거는요. 대동강변 부평로에 삼포하는. 옛 노래를 불러달라는 요청에 두 부부는 가사를 빼곡히 적은 노트 하나를 펼쳐듭니다. 집마다 그런 노래책이 있었어요. 이거는 뒤에도 듣고 썼으니까 틀린 것도 많지요. 이 넓은 논판에 씨 뿌려 풍년의 가을이 돌아오면 누렇게 벼있어. 지금 들으시는 이 노래는 와싹와싹 고려인 작곡가가 창작한 첫 번째 우리말 노래인데요. 1930년대 황무지를 개간하던 그 고려인들의 애환이 담겨 있습니다. 땅에 젖을 짜먹고 와싹와싹 자라나게. 근데 이 노래 우리 고려인 다 알았어요. 가만 다 알았어요. 90년대 거기. 그러니까 로제인 음악가들도 이 노래 다 알거든. 그러니까 어른들 부르시는 거 저 어렸을 때부터 들었지.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 옛날 노래. 시간이 지나며 잊혀져 가고 있는 고려인들의 옛 노래. 우리가 몰랐던 우리의 소중한 소리유산입니다. CBS 특별기획 2017 대한민국 소리유산. 오늘은 잊혀져가는 우리의 가락 고려인들의 옛 노래 편이었습니다. 2017 대한민국 소리유산은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제작한 것입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CBS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퇴근길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변상욱 대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조금 전에 그 고려인들이 부르던 노래. 예. 그걸 아세요? 모르는 노래가 나와서 내가 모르는 노래도 있네 했는데 앞에 건 모르고 뒤에는 좀 알죠. 여러분 지금 노래가 나오는 동안 따라 부르셨어요. 저만 듣기 아깝게. 지금 시간 없지만 한 소절만. 왜 그러세요 저한테? 한 소절만. 아까 심순애 아버지 어머니가 늘 부르시던 예. 이수일과 심순애의 사랑 이야기 뭐 이런 거 있어요. 아니죠. 아까 이택수 대표의 드럼 얘기 우리가 했는데 예. 변상욱 대기자도 노래 연습 좀 하십시오. 이렇게 되면 남들이 한 70세쯤 된 줄 알아요. 그래요. 고려인들의 가락이 정말 뭉클하네요. 정겹고 뭉클하고 좋습니다. 예, 소리유산 오늘은 고려인들의 옛 노래 들으셨고요. 문자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포항 시민인 8171님. 저 포항 사람입니다. 지진이 하늘이 내린 경고라면 제가 무슨 경고받을 짓을 했단 얘기입니까? 제가 무슨 죄를 졌단 말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그런가 하면 2737님을 지진을 두고 정치랑 엮는 발언, 이거 어이가 없는 발상입니다. 자기 가족이 거기서 살고 있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많이 화가 나셨고요. 7338, 1970, 6765, 0238님 외에 많은 분들이 김동호 목사의 발언에 감동받았다. 예. 이런 분들이 계시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아직도 살아있는 것이다. 그 정신이 이어지는 것이다. 박수 보내주셨어요. 사실은 제 주변에도 많은 교역자분들 계십니다만 목회자분들도 계시고 정말
세상에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분들을 저는 많이 보거든요. 예. 그분들이 손가락질을 받을까 봐 이런 일로 인해서 그렇죠. 저는 그때마다 참 조마조마해요. 정치와 천재지변이 반드시 얽혀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지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천재지변이 났을 때 왕이든지 아니면 최고 권력자가 이게 다 제 부덕의 소치입니다. 네. 이렇게 겸허하게 뭔가를 스스로 얘기한다면 뭐 그렇게 연결이 되지만 도대체 뭐라 그럴까 포항을 갖다 얘기하면서 예. 왜 뭐 하늘의 종교에 경고다. 과세를 했기 때문에 하늘이 이렇게 한 거다라는 목회자의 발언. 그 목회자의 발언도 그렇고 그러니까 결국 그럼 왜 포항이냐라고 물으면 뭐라고 본인은 대답을 할 거예요. 이건 관계가 없는 거고요. 그렇게 세상과 세계관을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남에게 정치 지도자로 불릴 자격이 없고 목사의 자격이 없다. 뭐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네, 하여튼 많은 분들이 김동호 목사의 발언에 많은 분들이 지지하고 또 한국교회 바로 서는 것 응원하겠다 이런 문자들 보내주십니다. 고맙습니다. 변상욱의 기자수첩 넘어가죠. 네. 뭐가 좋으셨습니까? 주말에 짐바브웨가 지구촌의 최고 이슈였습니다. 그러니까 독재자가 무가베 대통령이 여태까지 한 37년을 지배했던 그렇죠. 곳이죠. 짐바브웨. 예. 나이가 93세가 되도록. 93세. 예.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다는 것까지는 제가 들었고 네. 시위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시위는 일단 계속되고 있는 걸로 봐야 되고요. 남아프리카 공화국 바로 위에 있죠. 예. 그리고 옛날에는 로디지아라는 이름으로 불린 적이 있는데 그 빅토리아 호수가 있는 그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일단 집권 여당은 무가베 대통령에게 나가라고 이제 선언을 했고요. 그렇죠. 예. 그다음에 군부도 쿠데타를 벌여서 일단 수도를 장악하고 대통령 부부를 가택에 연금해 놓고 있는 상황이고. 가택 연금 상태. 예. 말씀하신 대로 시민들은 계속 대통령은 하야하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고 21세기 지구촌 트렌드인가 봐요. 대통령 하야, 측근 비리, 실세 척결, 적폐청산 이런 건데 그렇죠. 밤사이에 사임을 발표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새벽에 사임을 거부하는 대국민 연설을 하는 바람에 여당이 지금 막 논평이 나왔습니다. 우리는 무지 너그럽게 참았다. 그러나 이제는 끌어내리는 수밖에 없다. 그는 미쳤다. 그는 미쳤다. 네, 이렇게 나왔습니다. 무가베 대통령은 미쳤다란 발언까지. 네. 와. He's mad 이렇게 미쳤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짐바브웨 상황이 심상치가 않네요. 그러니까 네. 지금 대통령 부부를 가택에 연금하고 이런 상황까지 간 배경은 뭐예요? 일단 37년간 짐바브웨를 통치하면서 너무 가난하고 힘들게 나라가 엉망이 됐고 예. 그다음에 자기보다 41살 연하의 부인이 있습니다. 예. 이 부인에게 권력을 세습해서 넘겨주려고 했던 게 문제의 도화선이죠. 그러니까 본인이 37년 한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부인에게 세습하려고 그렇죠. 했던 예. 거예요? 그런데 차기 대권 주자는 에머슨 음낭가구아라고 하는 부통령이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결국 부인한테 물려주려니까 이 부통령을 내쳤죠. 경질해버렸어요. 예. 그런데 이 부통령은 군부의 지지를 아주 강력하게 받고 있었는데 결국 부통령은 경질된 다음에 해외로 도피했다가 지금 막 이제 귀국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군부는 반대로 그러면 대통령 당신이 나가고 부통령이 다시 권좌를 넘겨받아야겠다라고 쿠데타를 일으킨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 부인이 이번 민주화 시위 소식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거네요. 예. 이슈에. 본부인이 아니고요. 예. 본부인은 무가베 대통령이 해방 독립투쟁을 벌일 때 동지였었고 병으로 사망했습니다. 그런데 이 그레이스라고 하는 이 지금의 부인은 22살 타이피스트 시절에 대통령 타이피스트 시절에 환갑 나이던 무가베하고 어떻게 보면 불륜의 관계였던 거죠. 그 이후에 이제 부인이 사망한 다음에 이제 부인이 되었습니다. 정식 부인이. 별명이 구찌 그레이스라고요. 명품을 정말 좋아하는 엄청나게 사들이는. 구찌. 예. 국민은 살인적인 물가 상승률로 고통받고 있을 때도 끊임없이 명품 쇼핑을 했고요.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8년 전 무가베 대통령의 생일 파티 장면의 기사를 찾았어요. 예. 조니 워커라는 술이 있는데 제일 비싼 게 블루입니다. 조니 워커 블루 500병. 고급 샴페인 2,000병. 2,000병이요? 바닷가재 8,000마리. 캐비아, 철갑상어알 4,000명분, 빼레로 땡땡이라는 초콜릿 8,000박스. 세상에. 생일 파티 때 엄청나게 썼군요. 아니 여기가 굉장히 못 사는 나라인데 하루 생일 파티에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그렇죠. 짐바브웨의 화폐를 달러라고 부르거든요. 짐바브웨 달러. 미국 달러가 있고 짐바브웨 달러가 있는데 미국 1달러면은 짐바브웨 달러로 몇 달러일까요? 굉장히 높다는 건 제가 알고 있는데 얼마예요 정확히? 한 200억 달러.
잠깐만. 미국 달러 1달러가 200억 달러. 짐바브웨 돈으로는 200억. 예. 200억 짐바브웨 달러를 줘야 미국 돈 1달러 산다는 거예요. 2010년에 계란 한 개가 짐바브웨 돈으로 3,500억 달러. 계란 3개에 1조 달러. 세상에. 그래서 짐바브웨 화폐는 잘 보셔야 돼요. 예.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만. 밑에 유통기한이 있어요. 이 돈은 언제까지밖에는 못 쓰니까 빨리 써라. 이렇게. 왜요? 그러니까 이 인플레이션이 예. 수백 %가 아니라 수백만 %씩 막 올라가니까 어허. 이게 오늘은 1억 원이었지만 내일은 달라질 수가 10원이 될 수도 있는 거니까 세상에. 돈에 잘 보면요. 좀 그러니까 말이 웃깁니다. 지금 이 나라가 꼴이 말이 아니네요. 이런데 이제 페레로로시에 8,000박스. 페레로로시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조니 워커블로 500병, 바닷가재 8,000마리. 예. 근데 또 대변인격인 인물이 기자회견을 얼마 전에 열어서 제가 막 급히 찾아봤더니 예. 무가베 대통령 부부는 옳은 일을 위해 기꺼이 목숨을 바치는 사람들이다. 절대 물러나서 쿠데타를 정당화시켜주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발표를 하길래 딱 그 사람 참 충성을 다하고 있네 하고서 봤더니 누구예요? 대통령 조카더군요. 조카가 또. 예. 그러니까 세습이 존재하고 비선 실세 측근들 가족들이 막 엉켜 들어가면 나라는 망하는 거고 국민은 처참해지는 거예요. 오늘 참 세습 얘기 많이 하게 되네요. 예. 아프리카는 근데 이게 짐바브웨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비슷한 상황인 곳이 꽤 많죠. 예, 지금 긴장하고 있는 떨고 있니 하고 묻는 사람들이 좀 있죠. 30년 이상 장기 집권자만 해도 4명이거든요. 누구입니까? 테오도르 오비앙 옹게마 적도기니 대통령이 40년째 하고 있고 폴 비야 카메룬 대통령도 35년째 하고 계시고 드니사스 응게스 콩고 대통령도 33년째 그다음에 요에리 무세베니 우간다 대통령도 31년째. 그러니까 외세의 개입으로 정치 사회가 불안정한 데다가 민주주의 제도는 전혀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으니까 힘으로 권력을 차지하고 여론과 야당만 어떻게든 침묵시키면 독재가 가장 쉬웠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언론 장악은 기본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짐바브웨가 이 혼란을 넘어서 새로운 민주주의가 정착된다면 지난번에 아랍의 봄이 있었지 않습니까? 있었죠. 이제 내년 봄부터는 아프리카의 봄이 시작되는 건 아닐까. 지금 지구촌의 이슈는 이제 이 문제로 모아지고 있는 거죠. 결국 짐바브웨에서 군부 쿠데타라는 비정상적인 상황이 발생했지만 군부가 민주주의를 위해서 정권을 반드시 이양하고 물러선 다음에 정상적인 정당 민주주의를 거기에 집어넣으면 국민들이 거기에 촛불의 힘으로 다시 한번 민주주의를 새롭게 시작한다면 내년 봄에 아프리카의 봄은 시작이 될 거다라는 예상해 볼 수 있는 거죠. 저는 그 부분에서 하나 걱정되는 건 근데 군부가 장악한 뒤에 또 다른 독재자를 세우는 건 아닌가 이렇게 되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지금 집권당이라고 하는 곳이 예전에 군사 항쟁 그러니까 독립을 위한 군사 항쟁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당이어서 군부와의 관계는 나쁘진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뭔가 가능성은 있는 거죠. 여기까지 짐바브웨 사태 짚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난 10월 초 황금 연휴의 첫날이었습니다. 4살 하준이네 가족은 모처럼 맞은 연휴를 즐기기 위해서 놀이공원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하준이는 그 놀이공원의 주차장에서 갑자기 굴러온 차에 치여서 목숨을 잃고 맙니다. 알고 보니 운전자도 없이 변속기의 기어를 드라이브로 한 채 세워놓은 차가 하준이를 덮친 겁니다. 이 아이의 부모님들이 지금 청와대 청원운동에 나섰답니다. 어떤 청원운동에 나서게 된 건지 직접 만나보죠. 하준이 엄마 고유미 씨 연결이 돼 있습니다. 고유미 씨 어머님 나와 계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이제 한 달 조금 지났네요. 네. 제가 알기로는 그 사고 당시 어머님도 다치셨다고 들었는데 지금은 괜찮으세요? 일주일 정도는 누워만 있었고 임산부라서 치료는 전혀 못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온 가족이 놀이공원을 찾으셨는데 10월 1일에 놀이공원 들어가기도 전에 주차장에서 벌어진 사고라고요? 저희는 이번 추석이 시아버지 환갑이라서 특별하게 보내려고 창원에서 친정에 먼저 왔었습니다. 그 나이는 조심성이 많아서 제 손을 꼭 잡고 있었고 남편이 트렁크에서 아이들 찍어줄 카메라를 꺼내고 있었는데
갑자기 강한 충격에 뒤에서 덮쳤어요. 그러니까 주차장에 경사가 좀 있었던 거예요. 거기다가 세워놓은 SUV 커다란 차량이 네. 덮친 거예요. 뒤에서 굴러와서. 소리를 질렀는데 예. 차에는 아무도 없었고 범퍼가 저는 골반 높이였고 아이는 딱 머리 높이였어요. 아이는 그 길로 쓰러졌을 거고 뭐 어머님도 쓰러지셨을 거고. 네. 그러고서 이제 119를 불러서 싣고 갔는데 응급차에서 심정지가 한 번 왔었고 도착하니까 남편이 심정지가 다시 오면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병원에서 이야기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바로 거의 2차로 심정지가 왔었고 그 길로 아이는 떠났죠. 뭔가 제대로 치료도 한 번 손도 못 써보고 그냥. 네. 그 주차장이 경사가 어느 정도나 됐습니까? 경사가 심하지는 않고 이게 완만한 경사입니다. 어쨌든 주차장인데 차가 굴러올 거라고는 뭐 상상도 못 하셨겠죠. 네. 경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다 주차된 차들일 텐데. 네. 지금 그래요. 그리고 나서 이제 가보니까 파킹으로 해놓은 게 아니라 그것도 중립도 아니고 드라이브로 해놓은 차로 그 차주가 차를 떠난 거였었다면서요. 네. 사고 후에 차주를 불러서 문을 열어보니 예. 기아는 D드라이브에 있었고 사이드도 잠그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D드라이브에 사이드도 잠기지 않고 도대체 그렇게 해놓고 어디를 갔답니까 차주는? 네, 가족분들하고 매표하러 가셨겠죠. 지금 조사 중에 있죠 아직도? 예, 조사 중입니다. 예. 유사한 경우들이 과거에도 있었는데 그 경우에 의외로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졌었다면서요? 예, 그 하준이가 있는 납골당에 또 우연히 작년에 비슷한 사고인 용인 어린이집 사건의 피해자인 혜인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혜인이도 제동장치가 풀려서 미끄러진 SUV에 치여서 숨졌었죠. 예, 일차적인 부분이 그런 부분이 아주 컸었고요. 예. 혜인이 부모님을 만나보니까 대부분 과실치사로 집행유예 판결이 난다고 하고 혜인이 그 가해자분들 집행유예로 판결이 났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케이스가 다 경우가 다르겠습니다만 생각보다 처벌은 수위는 그렇게 높지 않은 상황. 네, 그렇습니다. 현행 법에는 주차에 대한 현행법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 건가요? 그 도로교통법 49조에 시동을 끄고 제동장치를 철저히 작동한다는 그런 포괄적인 내용 부분만 있고요. 주차할 때는 시동 끄고 제동장치를 철저히 해야 한다. 적인 부분만 있고 보조 제동장치를 포함한 미끄럼 방지 조치 의무화에 대한 그 도로교통법 34조 개정안이 상정이 돼 있습니다. 아직 처리는 안 됐고요. 그러니까 제동장치를 철저히 하라는 규정은 있지만 뭐 비탈진 곳이라든지 경사진 곳을 따로 떼어서 더 강조하는 규정은 없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포괄적인 걸로 다 뭐 해석이 된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경사진 곳에서 사고를 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이걸로는 부족하지 않느냐 생각이 드신 거예요. 예, 지금 한 해에 한두 건도 아니고 지금 비슷한 사고로 사망한 어린이가 둘이나 있고 규정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청와대에 청원을 넣으셨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넣으셨습니까? 사실적으로 이제 사이드 브레이크를 강제 의무화할 수는 없어서. 왜냐하면 이중 주차 같은 게 우리나라는 워낙 많으니까. 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그래서 경사진 주차장만이라도 경고문을 눈에 띄게 의무 설치해서 또 보조 제동장치에 대한 이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조속히 처리되길 바란다는 내용으로 청와대 청원에 올렸습니다. 예, 일단 여기는 비탈진 곳이다. 주차 사이드 브레이크 올리십시오라는 경고문을 좀 확실하게 보이는 곳에다가 놔달라. 요거 하나 하고. 근데 보조 제동장치, 보조 제동장치라고 하면 어떤 걸 의미하는 거죠? 34조 개정안에 보면 고인목을 설치하고 조향장치를 도로 가장자리 방향으로 돌려놓는 등의 그 미끄럼 사고 방지 조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방향을 우측으로 틀어만 놔도 이런 사고는 막을 수 있는 거군요.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사이드 브레이크도 올리고 방향도 좀 틀어놓고 고인목까지 해놓으면 더 좋고 뭐 이런 거예요. 예. 20만 명이 차야 이게 청와대가 답변을 내놓는 건데 청원 마지막 날이 언제입니까? 청원 마지막 날이 저희 하준이 생일입니다. 12월 5일이요. 12월 5일이 하준이 생일이에요. 예. 제가 청원에 성공할 수 있다면은 하준이한테는 제일 자랑스러울 것 같아요. 하준이 4살이었으면 한참 귀여운 짓 많이 할 때. 제 다리에 매달려서 사랑한다고 이야기하고 아이 땀 냄새도 생각나고
그래도 지금이 아니면 잊혀지니까요. 마음이 너무 아프네요. 어머니 힘내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예, 12월 5일에 제가 결과 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하준이법 청원 운동을 지금 펼치고 계신 분이세요. 하준이 어머니 고유미 씨였습니다. 목요일 수능날 이 포함 수험생들 어떻게 하나 그 얘기 나눴는데요. 날씨도 걱정이네요. 지금 제가 주간 날씨표를 보고 있는데요. 추위는 일단 내일 낮부터 풀리기 시작하다가 수요일 아침에 영상권, 그러다가 목요일에 다시 추워진답니다. 곳곳에 많은 눈과 비 소식이 목요일에 있어서 참 걱정입니다. 전 여기서 인사드리죠. 고맙습니다. 결국 탄핵 사태의 결정적인 증거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근데 국정원 특수활동비 사태의 스모킹 건은 이현수 전 기조실장입니다. 이 검은 007 가방에 5만 원권을 넣어서 띠지를 뗀 다음에 청와대 골목길, 인근의 골목길에서 문고리 3인방에 전달했다. 그렇죠. 이 얘기가 나온 그 직후부터 이 사태가 터지기 시작했던 거거든요. 그 다음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 문고리 3인방, 조윤선, 현규환 전 정무수석, 그리고 결국은 친박 실세 최경환 의원 이름까지 등장을 했습니다. 그렇죠. 더구나 지금까지 국정원 특활비 규모가 나온 게 한 70억 정도가 되는데요. 박 전 대통령이 사적으로 사용했다고 하는 돈이 40억 원. 나머지가 이제 30억 원이 있는데 이 30억 원의 돈의 행방이 묘연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 실장이 이 30억 원을 최경환 말고 누구한테 줬습니다라고 입을 여는 순간부터 정치권의 파장이 엄청나게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이현수 전 실장이 막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 이제 막 떼고 있는 상황인데요. 시작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치권이 오들오들할 수밖에 없단 말씀. 네, 맞습니다. 자, 정치권이 떨고 있습니다. 이 뉴스의 행간 이면 들어가 보죠. 첫 번째 행간은 이현수 진술보다 소문이 훨씬 더 빠르다입니다. 그래요? 네. 우리 속담에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는 얘기 하잖아요. 소문이 정말 빠르고 한 번 퍼지면 걷잡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국정원 특활비 사태가 처음 터졌을 때 이 전 실장 입에서 박근혜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 직후부터 여의도 정거와 언론계에 박 전 대통령 혼자만 받았겠어? 더 받았겠지. 받은 사람 많았겠지. 막 돌았어요. 네. 소문이 쫙 돌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부터 문고리 3인방도 개인적으로 받았다고 하죠. 조윤선, 현규환 전 정무수석 얘기 나왔죠. 그리고 이 사람 말고도 또 이름이 더 지금 나오기 시작하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소문이 돌았느냐. 청와대 측근들도 돈 받았는데 친박 실세들은 돈 안 받았겠어? 소문이 나자 최경환 1억. 그게 지금 딱 또 하고 나온 거예요. 진술이 나온 지금은 거죠. 어떤 상황이냐. 국회 정무위 소속 의원들도 국정원한테 몇백씩 받았다더라. 검찰에 몇 개월 묵힌 여당 리스트가 있다더라. 별의별 소문이 지금 다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소문이 지금 먼저 앞서서 나오고 있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현수 전 실장이 앞으로 진술을 할 때 이 관련된 내용이 나올지 안 나올지가 지금 초미의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어떤 소문이 사실로 드러날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이 전 실장보다 소문이 훨씬 더 빨리 돌고 있다는 겁니다. 벌벌 떨고 있는 정치권 두 번째 행간은 뭔가요? 두 번째 행간은 죄수의 딜레마가 사태를 훨씬 더 키울 것이다입니다. 죄수의 딜레마요? 네. 이 공범 중에 나보다 상대방이 먼저 사실을 실토하면 내 형량이 훨씬 더 무거워지는 그런 상황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토들을 앞다퉈하는 거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현수 전 실장과 전직 국정원장 3명이 지금 죄수의 딜레마에 빠진 상황입니다. 서로 책임 떠넘기기를 하고 하는 건데요. 실제로 영장 실질심사할 때 한 원장이 이 전 실장을 먼저 구속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항변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현수 전 실장이 살림살이다 총괄했고 우리한테 아이디어를 제공을 해서 우리가 그냥 승인만 한 것인데 왜 우리만 먼저 구속하려고 그래요? 억울하다. 예. 근데 이 전 실장은 그렇게 얘기를 하겠죠. 아니 원장이 지시를 했으니까 돈 줬지. 내가 뭘 먼저 주자고 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한다. 지금 말씀 들어보니 죄수의 딜레마에 빠진 사람들끼리 서로 속된 말로 불기 시작하면 네, 걷잡을 수 없는 사태가 커지. 그래서 정치권이 떨고 있다는 그렇죠. 말씀. 맞습니다. 세 번째 행간은 뭔가요? 세 번째 행간은 떳떳하면 전혀 떨 이유가 없다입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말씀인데. 네, 너무 당연한 말인데 지금 정치권이 왜 떨겠습니까? 추워야 떠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떳떳하면 떨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어깨에 힘주고 더 당당하게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정치 보복이라는 정치권 주장에 국민들이 공감하지 못하는 게 바로 이 지점일 겁니다. 이 성완종 리스트 사건 한번 보십시오.
태산이 울릴 것처럼 엄청난 소동이 벌어졌는데 겨우 나온 건 쥐 한 마리였다고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 국정원이 나라 돈 국민 혈세 뇌물로 주는 말도 안 되는 사건 벌어졌으면 공정하게 수사하라. 더 많이 수사해라. 이렇게 얘기해야 맞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순리다 네. 이런 말씀. 정치권이 벌벌 떠는 이유 3가지. 김성환 씨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0047님, 아니 5만 원짜리가 도대체 어디를 다 갔나 했더니 국정원과 관공서에 다 가 있었군요. 에휴, 우픈 아침 50원의 문자 메시지 열어놓으면서 저는 입으로 가죠. 김현정의 뉴스 쇼. 서울을 비롯한 중부권의 기온이 영하 2, 3도를 가리키는 추운 월요일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날이 추운 거야 옷 단단히 입고 견디면 된다지만 이 지진은 대체 언제 터질지 모르니 불안하고 답답한 노릇입니다. 오늘 새벽 6시 5분경에 규모 3.6, 어젯밤 11시 45분경에는 3.5의 여진이 또 발생했죠.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900여 명의 이재민들은 체육관에서 학교로 아예 거처를 옮긴 채 장기전에 돌입을 했고요. 지진 후 땅이 물렁물렁해진다는 액상화 현상도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수험생들은 수능시험을 치러내야 됩니다. 이대로라면 이번 목요일까지 여진이 완전히 멈추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교육부는 고민 끝에 오늘 오전에 포항 수험생들을 위한 최종 대책을 내놓기로 했는데요. 아무쪼록 최선의 방법이 도출됐기를 기대합니다. 뉴스가 정말 많은 월요일 아침 김현정의 뉴스쇼 출발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가 주목한 오늘의 포인트 김정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 기자. 네네. 월요일 아침 첫 번째 포인트 뭐부터 볼까요? 네, 밤새 3.0 이상 여진 2번입니다. 여진을 예상은 했지만 강도가 높은 지진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 6시 5분에 또다시 지진이 일어났는데요. 예. 포항시 북구 북쪽 11km 지점입니다. 규모가 3.6이나 됐고요. 예. 이번 지진의 규모는 포항에서 발생한 여진 가운데 두 번째로 큰 수준입니다. 그렇죠. 앞서서 어젯밤 11시 45분에도 3.5의 여진이 있었죠. 지금까지 가장 큰 여진은 규모 5.4의 본진이 발생한 15일 그날 뒤이어서 일어난 규모 4.3의 지진이었는데 네. 이를 포함해서 현재까지 여진이 모두 58회나 된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면은 여진이니까 갈수록 계속 줄어들어야 할 것 같은데 상식적으로는. 네. 지금 오늘 아침하고 어제 밤에 발생한 건 다시 3.5, 3.6으로 올라간 상황이어서 포항 주민들이 불안을 넘어서 좀 공포감을 굉장히 크게 느끼고 있어요. 주변의 모든 것이 언제 무너져 내릴지 모른다. 그런 공포죠. 예. 사색이 된 상태입니다. 이미 심한 균열이 확인된 아파트 또 원룸 등은 철거가 불가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예. 여기다가 땅이 물렁해지는 액상화, 그 액상화 현상까지 확인돼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논바닥 같은 데서 흙탕물이 솟아오르는 거예요. 네. 이게 그 구역이 규모는 작다고 하는데 개수로는 지금 수백 개가 된다고 하니까 좀 걱정이죠. 건물의 붕괴가 우려되는 상황이죠. 예. 그래서 지진 피해를 우려한 이러한 900명 가까운 이재민들이 현재 실내 체육관 또 인근 학교를 전전하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연기된 수능시험도 이제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정부는 오늘 포항 지역 고사장 변경 계획을 포함한 수능시험 후속 대책도 발표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그래요. 특히 이제 학생들 수능을 무리 없이 볼 수 있도록 오늘 최선의 대책이 나오길 바라면서 다음 포인트 갑니다. 네, 비상등이 켜진 곳이 또 있는데요. AI 방역 비상입니다. 결국은 고창군에서 발견된 AI 고병원성으로 판명이 됐다면서요. 네, 고창군 흥덕면의 한 유경 오리 농가에서 검출된 바이러스인데 고병원성으로 나왔습니다. 예. 이에 따라서 방역당국은 고창군 발생농가 방역대 안에 닭 또 오리 농가에 대해서 관리를 강화하고 있고요. 예. 오늘 새벽 0시를 기해서는 48시간 동안 전국의 가금류를 대상으로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오늘 0시부터? 네.
앞서 바이러스가 검출된 농가에서 사육 중인 오리 12,000여 마리는 살처분을 완료를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오전 관계 부처 또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긴급 AI 방역대책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예. 마지막 포인트 하나 더 보죠. 네, 전병헌 전 정무수석의 검찰 행입니다.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오늘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이 됩니다. 네, 롯데 홈쇼핑으로부터 3억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죠. 예. 문재인 정부 들어서 여권 고위 인사가 부패 혐의로 검찰 포털라인에 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렇죠. 전 전 수석은 2015년에 자신이 회장으로 있던 한국 e스포츠협회를 창구로 해서 3억 원의 후원금을 롯데 홈쇼핑에게 내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당시 업체는 방송 재승인 허가 시기에 놓여 있었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전 전 수석은 비서들의 일탈 행위였을 뿐 자신은 무관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참고인 신분이 아니라 오늘 피의자 신분이에요, 바로? 네, 피의자 신분입니다. 조사 결과 지켜보죠.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국민의당의 내일 의원총회는 갈등이 충돌하는 자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양당 구도로 회귀하려고 하는 정치 구도 재편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안철수 대표가 국민의당을 소멸의 길로 끌고 가려 하고 그런 빅텐트가 있나요? 예, 주말에 제가 뉴스 많았다고 말씀드렸죠. 정치권도 여러 가지 뉴스가 많았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뜨거운 곳 국민의당입니다. 국민의당이 지금 중대 고비를 맞고 있습니다. 안철수 대표가 바른정당과의 당대당 통합을 다시 추진하자 호남 중진들이요, 별도의 조직을 만들어서 대응하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내일 당 워크숍 열립니다. 여기서 이제 끝장 토론이 열린다고 하는데, 지난 금요일에는 천정배 의원이 출연해서 통합 반대의 이유를 조목조목 설명했지요. 오늘은 당내 다른 목소리 이현주 의원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이현주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국민통합포럼 이게 당내 조직이죠? 아니요, 당을 넘어서서요. 예. 우리 국민의당과 그리고 바른정당의 의원들 모임입니다. 거기서 공동 대표를 맡고 계세요. 네네. 예, 이 시점에 통합이 왜 꼭 필요하다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제 지금 우리 당과 바른정당의 통합은 우선은 이게 당대당 통합의 차원보다는 정치권의 낡은 기득권을 교체하는 차원으로 봐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득권 교체? 일종의 이제 원래부터 우리 당이 처음부터 이렇게 갖고 나왔던 일종의 정치혁명, 그러니까 극단적인 진영 논리와 지역주의에 기반한 낡은 기득권 보수와 진보 세력을 뛰어넘자. 그래서 신진 세력으로 정치를 재구성하자. 그래서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실용적인 새정치 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처음에 출발을 했었는데요. 예. 근데 사실은 이제 다들 많이 아시겠지만 국민의당 창당을 하면서 그 창당 정신에만 충실하게 구성이 된 것은 아니고, 당시 민주당 내 공천 상황이라든가 여러 가지 호남의 반문 정서 이런 것과 얽히면서 조금 다른 경로로 해서 또 참여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예. 그런데 지금은 이제는 사실 반문 정서라는 것도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요. 원래 창당 정신은 어떤 낡은 보수,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낡은 보수는 이미 약간 이 세가 많이 기울었다고 봐야 되는데요. 차제에 이런 낡은 보수를 극복을 하고, 그리고 민주당도 지금 이제 적폐 청산 기치로 내걸면서 나름대로 역할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미래를 이끌어 가기에는 민주당의 낡은 어떤 진보 세력만 가지고는 부족하다. 그래서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정말 미래로 나아가 실용적 새정치 세력이 진짜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것들, 이런 문제의식을 사실 바른정당 의원들, 지금 남아있는 의원들은, 특히 자유파 의원들은 같은 문제의식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같은 문제의식. 네, 이런 정치 세력들이 함께 손을 잡고 정말 진정성을 가지고 우리가 어렵더라도 조금만 짧게 정리요. 가야 된다. 예. 네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바른정당하고의 통합은 당대당 통합이라기보다는 좀 다른 의미로, 그래서 재구성으로, 새로운 정치 세력의 재구성으로 봐야 한다. 그리고 과거의 이합집산과는 좀 다르게, 사실 이합집산이라고 하면 강한 쪽으로 가는 게 맞는데요. 어떻게 보면 더 약해 보이지만 옳다고 생각하는 쪽으로
함께 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뭔가 이 시대에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이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현주 의원님 지금 말씀 쭉 들어보니까요. 하여튼 지금 좋은 얘기는 다 하셨어요. 네, 좋은 얘기는 다 하셨는데 문제는 그 길로 가자는 거 말씀이시죠. 가는 거겠죠. 네. 국민의당의 그럼 내부 의원들은 거기에 왜 동참하지 못하는가? 박지원 전 대표 같은 분들의 말씀을 좀 들어보면 네. 통합은 지금 명분도 없고 실리도 없다. 특히 바른정당과의 통합은 도저히 이건 묵과할 수가 없다. 소멸로 가는 길. 전응아들이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라는 말씀을 하셨던 거 아시죠?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하셨어요. 저는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요. 처음에 그 당에 합류하는 계기들이 조금씩 달랐어요. 그래서 이 문제의식의 강도나 어떤 관점이 좀 많이 다른 경우가 있다. 이런 걸 느끼고요. 그래서 아마도 그분은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실 수도 있겠다. 그래서 애초에 국민의당 합류한 목적 자체가 달랐을 수도 무슨 있고. 목적이라고 보세요? 그 박지원 의원의 목적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처음에 우리가 생각했던 지역주의 극복하자. 그리고 극단적인 진영 논리 극복하자. 그리고 낡은 보수도 극복하자. 이렇게 생각하는데 전적으로 동의하고 그것을 위해서 정치 생명을 건 거라면 이것을 부정하거나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분은 정치를 이제 시작한 시기가 사실 수십 년 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수십 년간 정치를 하시면서 여러 가지 겪으셨을 거고 또 본인이 또 갖고 있는 어떤 굳어진 관점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바른정당도 그 김무성 대표께서는 아마도 그 잔류파들을 보고 전응하다 어리석다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이 구상유치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또 어제 보니까 박지원 대표께서 골목 슈퍼 얘기를 하셨던데요. 동네 슈퍼가 뭐 2개 합친다고 대형마트가 되겠느냐 그런 말씀하셨어요. 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필 지금 상인도 어려운데 골목 상권 말씀하시나 이런 생각도 들었지만 비유가 적절치 못했다. 네, 어쨌든 간에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요. 골목 동네 슈퍼가 합해서 힘을 합해서 대형마트를 이길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정치권도 마찬가지로 젊은 사람들 그리고 새로운 정치를 해보겠다는 사람들이 정말 우리끼리도 힘을 모아서 이 기존의 큰 어떤 세력들 물론 이제 보수 쪽의 낡은 보수는 많이 무너져가고는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다시 살아나고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근데요 이현주 의원님 한번 극복하고 새로 해볼 수 있어야 되지 않는가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동네 슈퍼가 합병을 하더라도 그 주인의 철학, 추구하는 가치관, 뭐 팔고 있는 물건 이게 맞아야 되는 건데 바른정당과 국민이 추구하는 노선에 차이가 있지 않느냐. 특히 천정배 의원은 뭐라고 하셨냐면 바른정당은 새누리당의 뿌리를 두고 있는 말하자면 우리가 국민의당이 청산해야 된다고 했던 그 적폐의 대상이다. 이런 말씀하시더라고. 어떻게 합쳐서 시너지가 나겠는가?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우선은 그분들의 결기가 없었더라면 적폐 청산을 시작할 수도 없었겠죠. 물론 적폐라는 게 박근혜 정부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그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에 결정적인 어떤 역할을 하셨고요. 그래서 그분들은 개인적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정치적으로 어려운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꿋꿋하게 그 길을 걷고 계시고 그리고 과거에 어디서 왔다라고 하기 시작하면 끝도 한도 없는데요. 저는 지금 보면 과거에 김대중 세력, 그리고 또 박정희 세력, 이런 어떤 논리, 그리고 노무현 세력, 이런 식의 어떤, 화법은 이제는 좀 극복해야 된다. 극복해야 된다. 언제적 얘기인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넌 어디 출신, 이런 거 극복하자. 네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분들이 어떻게 지금까지 걸어왔고, 그래서 어떻게 지금의 적폐 청산을 가지고 왔고, 또 어떤 문제의식을 우리 정치에 대해서 갖고 있으면서 앞으로 어떤
정치를 하고 싶어 하느냐. 예. 그리고 그것을 지금 꿋꿋하게 11명이 남아서 이런 정치를 하고 싶다. 그리고 낡은 예. 보수를 바꾸자라는 그 문제의식은 우리랑 똑같고 그리고 그것이 바로 저는 하나의 시대 정신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유한국당 쪽도 함께 할 수 있다고 보세요? 그 외연 확장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요. 예. 그래서 당대당 통합으로 아마 간다기보다는 하나의 세력의 재구성인데요. 저는 만약에 이런 문제의식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예. 앞으로 그렇게 갈 것이고 또 지금까지 그렇게 행동해왔다면 저는 자유한국당이든 민주당이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문을 닫아놓을 필요는 없다. 그러나 지금은 지금 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원주 의원님, 네네. 이제 뜻은 알겠습니다. 근데 박지원, 네네. 천정배, 정동영 의원은 여기에 동의하기 어렵다라고 하시면서 평화개혁연대라는 예, 모임을 만드신데요. 조직을 네네. 아예 만들어서 통합론을 이제부터 적극적으로 저지하겠다. 네네. 주말에 이런 뜻을 밝혔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무슨 말이냐면 이거는 여차하면 최악의 경우 분당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도 지금 최악의 경우도 각오하고 바른정당과의 이 손잡는 걸 가시는 거예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예. 분당될 가능성 그렇게 높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그렇게 보시긴 하겠지만 바람은. 네. 왜냐하면 어차피 정치라는 것이 세력으로 하는 것인데 예. 그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서로 간의 견해 차이는 있겠지만 예. 결국은 그렇게 가시면 결국 그 미래 세력과 과거 세력의 대결처럼 볼 가능성이 많은데요. 과거 세력을 따라서 이렇게 나가실 분은 별로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쪽으로 가실 의원들이 그리 많지 않다라고 보세요. 네네. 몇 분이나 된다라고 셈하고 계세요 혹시? 대충.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조사를 하신 건 아니겠지만. 네. 아니, 그쪽에서는 지금 20명 정도가 따라올 것이다. 우리 조직에 합류할 거다. 이런 말씀하시죠. 저는 이렇게 봐요. 이 한국당으로 바른정당 의원들이 가신 거하고는 그건 좀 많이 다르다. 왜냐하면 한국당 같은 경우는 그쪽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함께 하자고 이렇게 했었고요. 물론 그래도 어려움이 있었을 테지만요. 예? 그런데 지금은 만약에 나가신다면 민주당으로 가겠다는 얘긴데요. 궁극적으로는요. 물론 그분들이 그렇게 말씀 안 하세요. 일단은 그냥 당 안에 조직을 규합하는 거라고. 실질적으로 그렇겠죠. 그리고 또 어떤 미래에 뭔가를 하겠다 이런 정치 세력은 아니기 때문에 함께 지금 현재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예. 함께하자 이렇게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연정 정도는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예. 네네. 그래서 상황이 좀 많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그 견해 차이 이렇게 노선 하시면서 예. 햇볕 정책이랑 지역주의, 호남 지역주의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 그것은 국민통합 포럼에서 지난주에 세미나를 해서 저희가 양당의 의원들이 토론을 깊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린 결론은 햇볕 정책은 그 당시 시대에는 유의미했다. 그러나 이제는 제재든 대화든 한쪽이라기보다는 전략적인 선택을 해야 하는 때이고 이런 정신을 존중한다고 해서 그 당시에 어떤 그냥 햇볕 정책뿐만이 아니라 예, 알겠습니다. 제가 햇볕 정책 얘기는 말씀은 안 드렸는데 지금 그 부분 말씀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말씀하셔서 알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분당을 하고 싶어도 아마 그분들 못 가실 것이다. 그 말씀하시는 거 가더라도 많이 못 따라갈 거다. 제가 생각할 때는 정치라는 것은 자기 소신을 가지고 하는 것이니까요. 예. 그래서 굳이 만약에 그 소신을 지켜야겠다. 저는 그 소신이 제 입장에서 별로 이해는 가지 않는데요. 그러나 굳이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신다면 보내드릴 수밖에 없지 않는가라는 그런 말씀들도 일부 의원님들이 하십니다. 여기까지 네. 상황 확인하고 내일 끝장 토론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국민의당 이연주 의원이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 김성환의 행간 시사평론가 김성환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목도리를 두르고 오셨어요. 오늘 드디어
이번 겨울 들어서 처음으로 좀 푸세요, 좀. 추운 아침이에요. 오늘보다 저는 금요일날 저녁이 정말 좋았어요. 머리가 막 이렇게 깨질 듯이 아픈 느낌을 처음 받았던 것 같아요. 추운 아침. 정말 겨울이 바싹 다가온 아침. 행가는 뭐 가지고 오셨어요? 지금 추위 얘기도 하셨지만 국민들도 춥지만 정치권이 훨씬 요즘에 더 추위를 타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냥 추워서가 아니라 마음이 추워서일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요? 이른바 이현수 리스트 때문입니다. 이현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 이름이에요. 네, 맞습니다. 국정원 기조실장 박근혜 정권 시절에. 네. 그렇죠. 이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에게 특활비 1억 원을 줬다고 진술하고 그 근거로 회계장부를 제출을 했는데요. 여기에 누구 이름이 몇 명이 더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정치권이 아주 긴장하고 있고 정치 생명이 지금 왔다 갔다 하는 상황입니다. 이 이현수 리스트에 벌벌 떨고 있는 정치권, 이 뉴스의 행간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제2의 안종범 수첩이다. 이런 말까지 나오더라고요. 예, 맞아요. 그러니까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깨알 지시를 기록한 업무 수첩.